지금부터는 정말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이든과 트럼프와 바이든 사이에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갈등, 깊은 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처음에 미리 답을 말했어요. 저는 스포일을 했어요. 동성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성애는 미국의 입장에서, 트럼프의 입장에서 천부 인권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동성 결혼은 천부 인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요즘에 한국에서도 한국 기독교 신학자 또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또 많은 교회들에서도 동성 결혼도 천부 인권이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거든요. 성경을 안 읽은 것일까? 확실한 것은 구약에는 확실하게 나오고 신학도 로마서 1장에 25절, 26절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의견인데 지금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지죠.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동성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새로운 가치 전쟁을 벌일 것이다. 전 세계 라운드로 말하면은 예수 있는 세계화와 예수 없는 세계화의 전쟁이 있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좁혀져서 동성 결혼을 어떻게 볼 것인가로 이제 문제가 바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가족에 대한 이런 창조 질서가 이미 적혀 있거든요.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가 있고 2장, 3장에 계속 남성과 여성의 탄생에 대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남성과 여성의 탄생과 가족의 탄생에 대해서 창세기라는 것이 원래 이런 창조 질서와 특히 여성과 남성의 탄생 그리고 이 가족의 탄생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적인 질서를 사실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성 결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동성 결혼이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하거든요. 이 현상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는 이 동성 결혼 문제 때문에 늘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 동성애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오면은 상대적으로 그 고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번에 180석이라는 우리는 지금 부정선거를 통해서 얻은 그 가짜 국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180석이라는 이 거대 여당이 되고 나서 아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거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사실은 말이 좀 예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별금지법이거든요.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룩한 구별.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 또 부부 이렇게 구별되는 세계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특별하게 구원을 받아서 성스러워지는 세계 이런 개념 자체를 지워버리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있거든요. 성경은 워낙은 차별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별을 권하죠.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하여야 한다. 거룩해진 사람들은 살아야 되는 어떤 윤리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에서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국회에 상정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미국 정치가 우리 정치에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외 정책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큰 차이를 안 낼 수도 있다. 그냥 하는 이 언행으로 봐서 워딩으로 봐서는 오히려 그 낸시 펠로시나 아니면은 바이든 같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강경한 발언을 하거든요.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진핑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대외 정책으로 보면은 민주당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런 정당이 아니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는 지금 미국 선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늘 미국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미국 민주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려면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지금 제도는 양당 제도는 정착이 된 지가 이미 200년이 넘었거든요. 말하자면 링컨의 공화당이 1860년대에 등장하고 나서는 200년 이상 민주당과 공화당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래도 뭐 히그당도 있었고요. 히그당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 처음에 그 조지 워싱턴이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무소속이에요. 무소속. 정당이 없었어요. 그리고 존 아담스 2대 대통령은 이 연방당이라는 번역이 이상한데 페더럴리스트라고 해서 연방을 중시하는 그런 연합이에요. 그리고 민주공화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리퍼블리칸이라고 공화파라고 하는데 이 공화파 리퍼블리칸 이 민주공화당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주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을 보면은 그 정당의 역사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이렇게 딱 그 여러 정당이 있지만 미국도 정권을 획득하는 대통령이 나오고 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나오는 이 양당 체제는 사실은 그 링컨 때부터 16대 링컨 때부터 그 정착이 되는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 이전에 이미 앤드류 잭슨 때 그 전에 민주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7대부터 민주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앤드류 잭슨이 민주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역사는 공화당의 역사보다 벌써 거의 40년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더 진보적이기 때문에 더 뒤에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은 역사가 더 깊어요. 더 길어요. 앤드류 잭슨 때 이미 시작됐고 지금에 있어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오히려 역사가 더 깊을 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도 공화당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어요. 특히 20세기의 이 민주당 후보 여러분이 뭐 잘 아시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우드로 윌슨이라든지 그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여러분이 모두 다 아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4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 뒤에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그 린던 대통령까지 그 36대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것은 대외 정책 중에서 큰 전쟁을 이분들이 치렀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은 루즈벨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트루만 독트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트루만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주신 정말 감사한 분이죠. 반공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유를 지켜준 트루먼 대통령도 역시 민주당이에요. 바로 6.25 전쟁에 참전한 이후로 트루먼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졌던 그런 대통령이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없이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때는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소련과 대항해서 아주 훌륭하게 싸웠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민주당이 입장이 크게 바뀐다라고 할 때 그 시작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마 카트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카트 대통령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카트 대통령이 예수님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 주셨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 결혼과 특수한 경우의 낙태를 인정해 주셨을 것이다.
사실 지금의 그 바이든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밀당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은 지미 카터일 것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아주 어, 그 종교적으로 아주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신실한 기독교인이 이렇게 동성애와 낙태에 대해서 긍정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가 그렇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동성애 인권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인권 문제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놓치고는 동성애 인권 문제를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지금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동성애 인권 운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 보시기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앞에 제일 앞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이미 드렸어요.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입장을 딱 말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이 대목이에요. 지금 동성애 인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그 형사처벌하고 심지어는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나라가 많기 때문이죠. 소도미로스라고 하는 이 소돔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이죠.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이 이 동성애 때문에 또는 성적 방종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사실 이 소돔이법이 그 수간 동물하고 뭐 그런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이 수간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 뭐 체위 이런 것도 말하는 그 성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어떤 그런 룰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동성애를 이제 현대 소도미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소도미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019년에 나온 그 자료를 보면 2019년에 500페이지가 넘는 이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나라가 국가가 지지하는 그 호모포비아, 그 동성애 혐오에 대한 일가 월드라는 이 그 보고서를 한번 보면요. 이 민간 단체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보고서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아직도 69개국이나 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69개국이나 있다고 하는데 이 69개국이 어떤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몇 개는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게 지금 그 동성애를 그 형사처벌하는 나라들이거든요. 일단 아프리카에 많아요.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너무나 이 에이즈가 많기 때문에 이 동성애를 그 에이즈의 원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뭐 잘 아는 나라들이 다 들어 있어요. 알제리도 있고, 그리고 감비아도 있네요. 그리고 리비아도 있고, 말라위도 있고, 케냐도 있고, 가나, 뭐 에티오피아, 다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동성애를 그 형사처벌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카리비안 그 중남미의 카리비안 그 주변에도 심지어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나라, 그레나다 같은 나라도 형사처벌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는 거의 다고요. 그리고 중남미도 가이아나라든지 자메이카 마찬가지고, 아시아에도 특히 그 이슬람 국가들은 대부분 다 동성애를 이 형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하고 있고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뭐 오세아니아는 이 나라는 뭐 유엔 국가는 아니지만은 이 그 태평양 제도 이쪽에도 많이 있고, 여러분 이 나라들을 쭉 봤을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저개발국이죠. 상당히 저개발국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가 많이 살아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거기다 여기서 11개 나라들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는 사형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성애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 때문에 인권 문제가 실제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법이 미국의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법이 미국의 경우에도 상당히 최근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폐지된 곳이 텍사스인데 그게 2003년이에요. 사실상은 뭐 1960년대부터 거의 무력화됐지만 완전히 폐지된 것은 2003년이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도 1993년쯤에 이미 이 소도미법이 없어졌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 동성애, 동성 호모섹슈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나라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그 법적으로 또는 형사처벌하는 이 형법적으로 제어를 하지 않았고 문화적으로 제어를 했기 때문이죠. 문화적으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동성애자인데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끼리 그냥 지내도록 둬야 돼. 약간 이런 식의 문화적인 그런 제어 정도 이렇게 있었고 형사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대신 우리가 이제 군대가 국민 개병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인 남성들이 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군대를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개병제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 선택을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군대에서 에이즈 문제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이제 부모들이 특히 많이 꺼려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군 훈련을 위해서 그렇고 그래서 군 형법에서만 좀 제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군 형법은 사실은 이성 간에도 상당히 이렇게 제약을 두었던 것처럼 군 형법에서 이 계간을 금지하는 이 그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은 지금도 완전히 폐지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92조 6항인데 한겨레 신문 같은 그런 데서는 이런 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요즘에 군 인권센터라고 해서 뭐 군대의 군기를 빼기 위한 시민 단체인지 여기에서는 아주 그 저돌적으로 이걸 폐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폐지 운동만큼이나 강력한 그 대항마가 한국에서는 기독교에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 특히 그 기독교 여성 단체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런 그 군형법 폐지 이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달리 지금 이런 그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 반대 운동이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선진국 거의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래도 지금 그나마 미국이나 뭐 유럽보다 나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것을 이렇게 형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성애 인권 또는 차별 역사가 별로 없다. 이게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에서 제가 뭐 아주 어릴 때도 나 동성애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솔직히 동성애가 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동성애 한다 그러면 뭐 신고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면 미국에서는 그런데 이 소도미법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핑계로 해서 역으로 이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오히려 권장하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불을 붙인 대표적인 이제 대통령이 민주당 중에서는 물론 이제 카트 이후로는 모두 같은 입장이지만은 카트 이후에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거의 불을 붙인 대통령이 브락 오바마였던 거죠.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동성애를 확산시킨 거예요. 아니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것.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이 판결, 2015년 판결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동성혼은 중대한 헌신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 이렇게 무시무시한 구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 가치와 법적 질서 사이에서 불일치가 나타날 때는 자유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 거기다가 미국 헌법에 아주 독특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14조, 헌법 14조, 수정헌법 14조는 이런 각 주가 보장해주는 어떤 주가 보장해주는 그런 권리를 다른 주로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거든요. 14조의 적법 절차 조항이 있는데 말하자면 다른 주에서 동성 결혼으로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주에 갔더니 결혼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대법원에서 조절을 하면서 헌법 14조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미시건이라든지 켄터키라든지 오하이오, 테네시 같은 주는 끝까지 결혼은 여자와 남자가 하는 거지 이런 원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 폐지시켜버린 것이 2015년 6월 26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긴저버그 같은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동성애 찬성이고 물론 이 판결문을 쓴 대법관은 로버트 대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케네디 대법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 케네디 대법관이 쓴 이 합헌 판결에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 헌법 14조를 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리면서 역사와 간섭이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말하자면 미국의 역사와 간섭이라는 것은 결국 성경이지 않습니까? 주데오 크리스티아니티, 유대 기독교의 역사와 간섭이 있다 해도 새로운 미국인의 권리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못 된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어떤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서 헌법의 중요한 보호 조항이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법적 한계와 충돌할 때는 자유권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통령 이 선거에서 대결을 하면서 어떤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고 있고 바이든은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구호의 뜻을 이해를 하면은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보실 때 미국을 다시 아주 그레이트하게 훌륭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는 트럼프와 국가의 혼을 위한 투쟁 이렇게 말하는 바이든의 구호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사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저의 해석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Make America Great Again,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 이렇게 있는데 둘 다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전 저 모자도 갖고 싶고 저 티도 갖고 싶어요. 저 티를 입고 저 모자를 쓰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생각보다 이 두 개의 구호는 심각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의 저 구호 중에 soul. 여러분 soul이라는 단어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soul. 사실은 이 soul이라는 단어는 이 spirit, 영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섞여서 혼재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혼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한국은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spirit 플러스 soul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단어를 이제 딱 분리를 시키고 보는 이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soul이 무엇인가, 혼적인 이 soul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영성가들이 해석할 때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영성가들은 이 soul, 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정의다. 인간의 지성과 지식과 이성과 의지와 감성에 관련되어 있는 정신 이런 것이 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스피릿이라는 것은 물론 홀리 스피릿이 있고 이블 스피릿이 있겠죠. 거룩한 영이 있고 악령이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소울하고는 종류가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영이라는 것은 홀리 스피릿이죠. 성스러운 영이죠. 이 스피릿하고 소울이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것만 갖고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독특한 선거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베럿 대법관, 에이미 베럿 대법관의 이 그 청문회를 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이라는 것은 원래 미국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차이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홍콩 뭐 인권법 아니면 대만에서 뭐 WHO 세계 보건기구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것은 다 만장일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의 인권을 이제 위해서 만든 북한 인권법 이런 것은 대부분 다 만장일치예요. 말하자면 미국의 정신에 한꺼번에 동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런데 최근에는 특히 베럿 판사에 대해서는 상원에서 민주당 표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어쩌면 새로운 미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물론 해석하는 거지만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호를 딱 한 단어씩으로 정리를 하면은 트럼프는 스피릿, 이 영의 차원, 한국말로는 어리라고도 하죠. 이 영의 차원. 그리고 바이든은 soul, 혼의 차원으로 딱 구분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동성 결혼을 인정할 때도 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그 근거로 든 것이 자유권이었거든요. 자유권. 미국 사람들의 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동성애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라는 헌법 14조를 통한 해석이었거든요. 그것이 적법한 것이다. 듀 프로세스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혼적인 자유가 있고 영적인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누가 한번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말입니까? 잘 생각하지 않죠. 지금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성애 운동을 엘리트들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가장 머리가 좋고 그리고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운동. 이 동성애의 권리 운동의 시작이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층 엘리트들의 운동으로 이 동성애 운동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지성과 의지와 감성의 문제로 환원이 되면서 지성적인, 감성적인, 의지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의 확산, 자유의 확대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법적으로 또는 시민운동적으로 해석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엔을 흔들어 버린 거죠. 미국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하기 전에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더 훨씬 더 앞서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애를 형사처벌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권 탄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워진 것도 있지만은 유엔이 이 원칙을 수용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족 자카르트 뭐 자카르트라고도 발음합니다. 족 자카르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족 자카르트라는 것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요. 여기에 NGO 운동가, 뭐 법률가 등등이 많이 모여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도 유엔의 그 인권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자 이것입니다. 성소수자를 특정을 해서 그들에게도 유엔 인권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해주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칙, 이 29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이 원칙이 확립되고 나서는 이거를 그대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고등 판무관, 지금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이라는 번역을 쓰지는 않지만은 하이 커미셔너죠, 여전히. 하이 커미셔너 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유엔 기구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본격적으로 보호를 하고 보증을 하고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아주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작 이슬람 문화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족 자카르타 원칙이 거의 힘이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더 이 동성애를 더 반대하는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유엔을 통해서 이 원칙이 흡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먼저 유엔과 전 세계, 특히 서구 사회, 미국 사회, 이런 선진국으로 이 동성애 보호가 아주 급진적인 운동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바로 이 유엔을 통해서 이 동성애 또는 동성 결혼을 본격적으로 뭐 퀴어 축제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한국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라는 것은 거룩한 질서 안에 있는 자유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천부 인권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본격적으로 부딪히는 거죠. 유엔의 힘 또는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의 이 지성의 파워라는 것이 저항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원리주의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 뭐 이렇게 어떻게 저항을 합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동성애가 한번 뚫고 들어간 사회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정말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체험으로 아시는 분은 체험으로 아시겠지만은 제가 체험할 때는 저는 미국을 떠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이 대목이었어요. 미국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게 텔레비전만 틀면은 이 동성애적인 그런 클립들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제가 위기의 주부들이라는 미국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그 위기의 주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동성애 부부도 건강한 미국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생각이 지금 한국에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동성 결혼 맞지 않아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상 이념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 동성애에 관련돼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처음에 소도미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지가 됐었죠. 금지. 그런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형사처벌까지는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자라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할 때 나중에는 오히려 예전에 금지했다는 것에 대한 복수를 하는지 막 권장을 해서 사회 전체에 확산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지금 소돔이 이 동성애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인지 오히려 역으로 지나친 확산이 서구와 지금 미국에 퍼져 있죠. 지금 미국과 서구 사람들의 반 트럼프 정서의 핵심은 사실은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이런 현상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에 대한 범죄, 국가보안법으로 막았던 이 범죄시했던 것을 이제는 서서히 이렇게 허용하면서 이제는
막 유행하고 권장하는 현상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원칙으로 이 사회를 지켜야 할까? 이 국가 공동체를 지켜야 할까? 참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그 긍정하는 크리스천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참 소중하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그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렇게 신성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보호가 돼야 되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이 차별금지법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어 단어를 이렇게 잘 예전부터 이 fornica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뜻이 이 우상 숭배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성적인 타락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참 놀라운 것이 김일성이 자기를 신성화하고 김정일이 신성화하고 그 아들이 신성화하면서 신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북한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하고 막았거든요. 수령 절대주의를 정말 혐오를 하고 막았는데 지금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김일성 우상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것처럼 저항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이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고 봐야 되죠. 이 fornication의 시대가 와 있는 것입니다. 이 fornication을 막는 길은 결국은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정신, 세계화 되는 건 좋은데 그 세계화가 거룩한 질서 안에서 되는 것. 구원의 역사가 곧 세계화가 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역사가 앞으로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참 종교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영적이고 혼적이고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이미 이 세속 질서 속에 의미 있게 도래해버렸습니다. 지금 동성애 운동을 시작한 하버드 교목실에서 최근에는 최근도 아니지만 몇 년 전에는 아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없는 예배로 드리겠다. 이렇게 이런 현상이 영국 교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아니어도 돼. 알라 신이라도 되고 아니면 석가모니라도 어때? 각자가 일단 부인은 하지 않을게. 하나님 부인은 하지 않은데 각자 자기 신에게 경배해라. 또는 신이 없어도 된다. 이런 식의 하나님 없는 주일 예배까지도 허용이 된다.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저는 행복한 사회가 올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어느 순간 뭔가 선택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뭔가 잘못 가고 있는 이런 느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에 제가 아까 민주당은 1820년대에 만들어진 정당으로 오히려 공화당 1860년대에 만들어졌던 공화당보다 역사가 더 길고 그리고 전통이 더 있다. 처음에 노예제를 찬성했기 때문에 좀 흑역사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그렇게 미국의 문제를 해결해 왔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 민주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아주 오래된 그런 싱크탱크인데요. 사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도 민주당 싱크탱크가 더 먼저 시작됐어요. 그게 바로 브루킹스. 브루킹스는 1910년대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공화당 싱크탱크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헤리티지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벌써 이 헤리티지와  비교를 해도 역사가 민주당이 더 깊고요.
그리고 그 브루킹스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미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내는 일반 회원이 10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헤리티지도 50만이 넘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정책 연구소들에 이렇게 10불 이상 이렇게 돈을 내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이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켜준다. 한번 보십시오. 그 헤리티지, 공화당의 헤리티지도 그들의 미션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 컨서버티브, 보수적인 그 공공 정책, 그것을 프리 엔터프라이즈, 자유 기업, 그리고 작은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강한 국가 안보 이런 것을 수호하고 그런 것을 지키기 위한 그런 재단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재단에 돈을 낼 테니까 그 일을 해주세요. 라는 사람들이 5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킹스도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각자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가치에 투자를 하면서 왔는데 지금은 이런 아주 미국을 미국답게 했던 그런 건강한 질서가 마치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런 무연한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태로부터 안전할 줄 알았는데 한국도 똑같아요. 한국도. 그리고 후보연구소라고 제가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후보연구소는 이 후보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인데 후보 대통령이 그 이제 1차 대전의 사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아주 전통이 있는 헤리티지보다 더 오래된 연구소인데 싱크탱크인데 최근에 후보 연구소에서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사를 업로드를 했거든요. 후보 연구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내에서는 좀 진보적이다. 요즘에는 그런 평가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약간 그 김대중식 평화 정책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곳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 곳인데 이번에 부정선거 한국 4.15 총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점을 맞춰줬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미국 싱크탱크의 상당히 중요한 힘이었거든요. 파워였거든요. 지적인 파워. 말하자면 미국의 혼적인 영역에서 이 동성애를 그 인정하고 뭐 낙태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 그런 민주당적인 흐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미국을 미국답게 하는 이 지성의 힘도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논쟁이라고 할까요? 혼돈 속에서도 또 길을 제대로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그런 혼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이 없었을 때 미국이 참 좋았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지금 더 나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도 제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 이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 한국에 주는 잘못된 영향 때문에 한국 사회가 흔들리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의 많은 분들이 깨어나서 서구로부터 오는 이런 그 아주 극단적인 성적 타락도 막고 그리고 북한,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런 우상 숭배도 막아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21세기에 새롭게 전 세계의 인류의 진정한 의미의 빛을 이렇게 그 전파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의미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족 제도를 신성한 가족 제도를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동성 결혼을 우리 이때까지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잘 쌓아서 온 것처럼 지금도 그 동성 결혼을 막고 차별금지법을 막고 우리 사회의 그 중요한 가치를 지켜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어두운 어떤 가치들을 밝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한꺼번에 그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분별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분별을 해서 차별금지법도 막고 그리고 그 기타 북한을 우상화하는 그런 이상한 종류의 종북 세력도 막아서 이 21세기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국 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런 이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결코 간단치 않은 이런 이슈 속에서 그 혼돈 없이 잘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이런 대혼란, 대전쟁, 가치전쟁, 혼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이런 것이 한국에도 파도처럼 몰려와 있다. 거기다가 한국은 북한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공산주의의 영향까지도 복잡하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는 서구 사회의 가치 혼란 또는 그 예전 구공산주의적인 가치 혼란을 한꺼번에 동시에 때려 맞고 있다. 이런 자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가치 혼란 속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여러분의 각 가정이 카타콤이 되어서 거룩한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요.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한국 사람들 크리스천이 아니라도 참 좋은 가정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가정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길 바랍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세계화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치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헤리티지라든지 브루킹스를 소개했는데요. 저희도 MPK도 이제 겨우 3,000명 운동을 시작했고 아직도 뭐 한 400명 정도밖에 없지만 저희가 헤리티지처럼 50만, 뭐 브루킹스처럼 100만 이렇게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구가 미국처럼 많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